국내 대형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 전투기 설계도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킹 피해와 사이버 테러가 급증하는 지금, 세계 각국은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미 현실이 된 사이버 전쟁이 가져올 위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주입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보급률 1위죠.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 100%에 육박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 커다란 이슈에 빠졌습니다. 속속들이 해커 조직에게 털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 디도스 사건부터 가상 자산 거래소 해킹 등 대한민국 곳곳을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전쟁이 현재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승주 교수님, 문정현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학계 교수님으로, 한 분은 보안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요즘에 학생들도 관심이 정말 많죠? 많죠. 예, 그리고 워낙 해킹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는 편이고요. 전 궁금한 게요. 네. 혹시 제자 중에 나쁜 해커 발견한 적 있습니까? 나쁜 해커였는데 좋은 해커가 된 학생들은 있습니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안 이러면 사실 1세대 보안하면 저희가 V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양대 산맥으로 오른쪽 윈도우 우 하단에 보면은 이 캡슐 네. 약이 이렇게 반짝반짝 네. 하는데 그 업체에 맞습니다. 근무를 저희 하고 회사입니다. 예. 네. 최근 정말 해킹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네. 하루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요? 예, 예. 공공기관이요. 와 이건 이미 예상을 깨버렸다. 하루에 엄청 많 많이 부르자 그러면 10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네. 100단위. 국가정보원 장이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이다라고 2만 발표를 건이요? 했습니다. 162가 아니라 162만 건이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우리 기관만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 공격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오고 그 뒤를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 파키스탄 쪽에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팬데믹 현상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피싱 공격이라고 보이스 피싱, 뭐 이메일 피싱이라고 하는 이런 피싱 공격이 또한 11%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원자력연구원, 뭐 대우 조선해양, 뭐 그다음에 카이 이런 곳이 해킹을 당해서 중요 자료가 노출됐다. 이런 게 실제로 발표되기도 했죠. 근데 국가기관의 지금 대부분의 해킹 수도는 북한 쪽이 좀 많나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 자금도 필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정보, 국가 정보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이 해킹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해킹 이쪽은 배후도 북한이에요? 일단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북한이 했을까? 잡아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알겠어? 라는 얘기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게 북한 해킹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네.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뭐 북한이 인터넷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 기술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을 해킹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고 맞아요. 궁금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거의 20년 동안
북한은 굉장히 많은 그 자본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해킹은 이제 조사를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결과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 국민분들이 저 또 잘 모르니까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쟤들은 뭐 한땀만 하면 북한이래.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그 근원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북한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 언제 공격은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격을 까먹어.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의 회사가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다가 북한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실제로 해킹 공격이 들어온 건 2014년 11월이었는데 FBI가 북한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이 맞다라고 얘기한 건 4년 뒤인 2018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이제 IP 주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야, IP 주소는 저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쟤들은 또 뭐 IP 주소 갖고 뭐 북한이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IP 주소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작가들의 어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묻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또 소설을 쓸 때도 그 사람의 필체나 문체가 드러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 프로그램 개발자의 스타일이 묻어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범죄를 할 때도 이 범죄 패턴은 어느 조직의 소행 같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공격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 스타일, 공격 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문 이사님 계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V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왜 우리가 많을까요? 많이 공격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공격자를 지목하는데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이 국가기관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뉴스 보도를 들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믿어도 괜찮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행 패턴과 관련한, 즉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세한 공격 패턴을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패턴을 안 쓰겠죠.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실하게 정부는 항상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저거 못 믿겠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근데 도대체 해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비슷한 해킹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메일 쓰고 계시잖아요. 쓰죠. 그죠? 이메일만 알면 굉장히 쉽게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보안 교육을 할 때 발신자를 자세히 봐라. 이게 내가 아는 사람 메일 주소인지. 근데 북한 애들은 진짜 메일 주소처럼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나는 그런 공격이 안 당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도 이 해킹을 당하고 있고 그걸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웹사이트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래서 워터링홀 공격이라 그래서 물웅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 사자가 초식동물 잡아먹듯이 맨날 쫓아다녔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으려고. 근데 지켜봤더니 좀 나이가 먹은 오래된 사자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쳐다보니까 얘가 결국에는 뛰다가 물을 마시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풀숲에 숨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차피 초식동물 내가 먹고 살려면 물가로 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네네. 사이버 공격에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만 해킹을 하는 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너무 화두가 되고 있는 공격 기법인데요.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서 공급망 공격.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 쓰시면 업데이트하라는 창 많이 뜨잖아요. 많이 뜨죠.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럼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해커들이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해킹해요. 개발자를, 프로그래머를. 네. 그래서 거기에 잠복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만들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다가 악의적인 코드를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는 모든 고객들이 있죠. 그게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인프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공급망을 공격하는 기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요즘 SNS 다 쓰시잖아요. 다 쓰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링크드인,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스파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위험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이제 그 미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해커는 남자들이에요. 네. 군인들이기 때문에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이제 변장을 해서 프로필 사진을 이쁜 아가씨로 바꾼 다음에 남자들한테 접근하는데 대부분 넘어가세요. 그래요? 대부분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쁘장한 분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교수님, 뭐 어떤 뭐 오빠 하면서 뭔가 파일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정상 파일을 보내요. 정상 문서 같은 걸 보내요. 그래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악성 파일을 보내요. 그럼 거의 열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킹을 해서 그 PC를 장악을 하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누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컴퓨터로. 어머 무서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이버전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있었던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의 사이버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에스토니아는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에스토니아 수도가 탈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구소련의 참전 기념 군인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했으니까 이 군인상을 지방으로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계 에스토니아인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데모를 하고 항의 시위를 하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확대가 돼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에 외교 분쟁까지 초래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던 끝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IT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나라거든요. 에스토니아가요? 예. 거기는 뭐 인터넷으로 국민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차 같은 거 하더라도 그냥 스마트폰 갖고 나 여기 주차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IT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나라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나토가 탈린 매뉴얼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탈린 매뉴얼이 뭐냐면 사이버전을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초의 사이버전과 관련한 국제법이었다. 완벽한 국제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간의 이 사이버전이 탈린 매뉴얼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이버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전 그러면 뭐 인터넷 좀 마비되고 홈페이지 좀 바뀌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이버전은 훨씬 더 무섭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게 2010년에 있었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어떤 사이버전, 우리가 이제 스톡스넷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화화도 됐죠. 그렇죠. 네. 이게 2010년에 발발했었고요.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반갑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란 원전 내부로 침투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이란의 원심 분리기 5,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가 마비가 됩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톡스넷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원심 분리기가 마비가 됐었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개발을 18개월에서 2년 정도 지연시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사이버 공격의 차원이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고 인터넷과 연결된 것,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모든 것은 공격 대상이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우리 무기가 납품될 때 검수하잖아요. 네. 그렇죠? 2015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 F-35 같은 전투기가 들어올 때 일반적인 검수 플러스 이게 사이버 공격, 해킹에 견디는지도 검수 단계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규약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신차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안전하다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차량은 유럽 지역에 수출을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먹을 거에 관련돼서는 FDA 승인 받아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거 승인 안 받으면 아예 수출을 못 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정책 기반자들도 이게 우리 이제 수출도 막힐 수 네,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조금은 좀 넓은 인식을 갖고 사이버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빨리 그거 막는 거 개발 안 하시면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공격이 북한의 공격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정예 특수부대가 하듯이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공격이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간 분야에 집중해요. 왜? 민간 분야에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훔쳐갈 게 너무 많고 이 민간 분야를 교두보를 삼아서 해킹을 해서 공공을 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간의 사이버 보안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뭐 보안 업체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빨리 개발하십시오. 제가 혼자서 어떻게 북한 정부의 공격을 막겠습니까? 이건 북한의 정부 차원, 정권 차원의 공격은 정권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그 정도는 대칭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좀 더 승격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사님 그 회사하고 지금 YTN하고 한 라인 놓고 긴급한 상황 있으면 좀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요거를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를 거치면서 디지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전 세계를 과연 안전한 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이버 테러가 역사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가 1번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클릭한 이 클릭 한 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치 한 번, 이 잘못하면은요 정말로 이 사이버 공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